파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백두가 무덤 옆 특정 지점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앞발로 흙을 퍼내는 모습이 너무 절박해 보였어요. 태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백두야, 그만해! 태연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두는 멈추지 않았어요.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팠죠. 민우가 달려와 백두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두가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어요. 가족을 향해 이런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죠. 태연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있어. 여기 뭔가 있다고.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백두의 발톱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탁 하는 둔탁한 소리였죠.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백두는 더욱 격렬하게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고는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 슬프고 처절해서 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야. 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의사로서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백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건 본능이었습니다. 뭔가를 지키려는 혹은 찾으려는 절박한 본능이었죠. 가족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백두가 판 자리를 보니 분명 뭔가가 묻혀 있는 것 같았어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선산에 다녀오셔서 할아버지 옆에 평토장한 무덤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가보니 정말로 아주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파내지 아니하고 그 후로 그 봉분에도 간단한 제상과 술을 올려드리곤 합니다. 옛날에는 형편이 어려워 몰래 안매장하고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와 돌아가신 아버지 사이에 평토장한 무덤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벌초도 하시고 성묘도 한번 하시면서 이 사연도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사연 속으로 들어가시죠. 새벽 3시였습니다. 또다시 백두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태연은 피곤한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백두의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커다란 몸집의 풍산개는 산 쪽을 바라보며 낮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백두야, 또 그러는구나. 태연이 조용히 말했지만 백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산만 바라볼 뿐이었죠. 벌써 6달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백두는 이상해졌어요. 태연은 5년 동안 수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개들을 봐왔지만 백두처럼 특별한 개는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풍산개를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백두의 행동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할아버지는 백두를 무척 아꼈습니다. 아니, 아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둘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를 이해했죠.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면 백두가 먼저 다가갔고 백두가 힘들어하면 할아버지가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도 할아버지는 백두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왔으니까요. 태연은 창문에 손을 대고 백두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아버지가 떠난 후 백두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을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백두는 슬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졌죠.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 쪽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태연의 형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민우는 향토사학자로 일하며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백두 때문에 또 못 잤구나? 민우가 동생의 다크서클을 보며 물었습니다. 형, 정말 이상해. 다른 개들은 주인이 죽으면 무기력해지는데 백두는 오히려 더 예민해졌어. 태연이 커피를 내리며 답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피곤함 때문이었죠. 그때 태연의 아내 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지영은 늘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백두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어제도 백두가 할아버지 방 앞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문 앞에 서서 꼼짝도 안 해요. 지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태연은 며칠 전 백두를 동물병원에 데려갔던 일을 떠올렸어요. 혈액검사, 엑스레이, 초음파까지 모든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완전히 건강했죠. 풍산개는 원래 충성심이 강해. 영역의식도 뛰어나고. 민우가 설명하려 했지만 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 이건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야. 백두는 뭔가를 알고 있어. 그 순간 태연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백두는 특별한 개야. 언젠가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때는 그저 할아버지가 백두를 아끼는 마음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태연은 할아버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백두가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태연이 다가가자 백두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죠. 방 안에는 할아버지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벽에 걸린 등산복. 태연은 등산복을 내려 백두에게 가져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두가 갑자기 일어나 등산복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코를 옷에 대고 계속 킁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울기 시작했죠. 슬픈 울음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발견한 듯한 흥분된 울음이었습니다. 태연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백두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뭐가 있는 거니, 백두야? 태연이 등산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등산복이었어요. 하지만 백두는 계속 특정 부분을 냄새 맡았죠. 주머니 쪽이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자 작은 수첩이 나왔어요. 할아버지의 산행 일지였습니다.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대부분은 날씨와 산행 코스를 적은 평범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어요. 순희 씨 걱정 혼자 두고 가기가. 문장이 끝나지 않고 끊겨 있었습니다. 순희는 할아버지의 간병인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아프실 때 몇 달간 집에 와서 돌봐준 분이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태연은 다시 백두를 봤어요. 백두는 여전히 등산복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민우가 다가와 수첩을 봤습니다. 순희 씨, 그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니? 모르겠어. 할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연락이 없어. 지영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그분, 할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밤에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계속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순희 씨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백두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백두가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태연이 따라 나가보니 백두는 또다시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울지 않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태연은 백두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백두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다른 감정이었죠. 아마도 그리움일지도 모른다고 태연은 생각했습니다. 백두야,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니? 백두는 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맑고 슬펐어요. 태연은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백두의 눈에는 할아버지를 닮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날 밤 태연은 할아버지의 물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와 순희 씨, 그리고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의 품에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풍산개 강아지였어요. 태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혹시 백두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3년 전이었죠.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약속은 지킬게요. 태연은 사진을 들고 백두에게 갔습니다. 백두가 사진을 보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산 쪽을 바라봤죠. 그 순간 태연은 확신했습니다. 산 어딘가에 비밀이 숨어 있다고. 그리고 백두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할아버지의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성묘를 가야 할 시간이었죠. 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백두를 데리고 가기로. 어쩌면 그곳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백두가 낮게 울었습니다. 마치 태연의 결심을 알아차린 것처럼. 그리고 처음으로 산이 아닌 태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어. 백두야, 우리 함께 가자. 태연이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태연의 마음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비밀, 순희 씨의 정체, 그리고 백두가 지키려는 무언가. 이 모든 퍼즐 조각이 곧 맞춰질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두는 여전히 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희망을 품은 것처럼. 할아버지의 반년기가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태연은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담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백두를 데리고 갈지 말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우와 그의 아내, 지영, 그리고 태연의 어린 조카들까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백두는 현관 앞에서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백두도 데리고 갈 거야? 민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태연은 백두를 바라봤습니다. 백두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마치 꼭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죠. 응,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두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활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산으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했어요. 태연은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로 백두를 봤습니다. 백두는 차창 밖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산 입구에 도착하자 백두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특정 방향으로 뛰어가려 했어요. 태연이 목줄을 꽉 잡지 않았다면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백두야, 진정해! 태연이 말했지만 백두는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평소 가던 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어요. 할아버지 묘지까지는 보통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백두 때문에 1시간이 넘게 걸렸죠. 백두는 계속 다른 길로 새려고 했고 지나가는 등산객들을 보면 심하게 짖었습니다. 순간 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백두가 이렇게 예민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드디어 할아버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봉분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준비해온 음식을 차렸고 절을 올렸죠. 백두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사가 끝나갈 무렵 백두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었어요. 파묘를 백두가 무덤 옆 특정 지점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앞발로 흙을 퍼내는 모습이 너무 절박해 보였어요. 태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백두야, 그만해! 태연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두는 멈추지 않았어요.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팠죠. 민우가 달려와 백두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두가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어요. 가족을 향해 이런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죠. 태연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있어. 여기 뭔가 있다고.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백두의 발톱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탁 하는 둔탁한 소리였죠.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백두는 더욱 격렬하게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고는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 슬프고 처절해서 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야. 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의사로서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백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건 본능이었습니다. 뭔가를 지키려는 혹은 찾으려는 절박한 본능이었죠. 가족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백두가 판 자리를 보니 분명 뭔가가 묻혀 있는 것 같았어요. 파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파묘? 그 단어가 나오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조상의 무덤을 파낸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하지만 백두의 모습을 보면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백두는 태연의 바지를 물고 당겼습니다. 제발 도와달라는 듯이.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태연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의업체에 연락해 볼게. 태연이 결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전화를 거는 동안 백두는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죠. 민우가 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향토사학자로서 말하는데 이 지역엔 옛날부터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었어. 산에 뭔가를 묻는 사람들 말이야. 태연은 형을 봤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백두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 무슨 뜻이야? 형, 할아버지가 뭔가 알고 계셨던 것 같아. 태연은 다시 백두를 봤습니다. 백두는 이제 차분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보였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장의업체가 오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왠지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백두만 가끔 낮게 울었죠. 하지만 그 울음은 이제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대감 같은 거였어요. 태연은 운전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숨긴 비밀, 순희 씨의 정체, 그리고 백두가 찾으려는 것. 이 모든 퍼즐이 내일이면 맞춰질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 백두가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죠. 백두가 드디어 희망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백두가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산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죠. 태연은 백두에게 나갔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백두가 태연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태연의 손을 핥았습니다. 고맙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미안하다는 뜻일까요? 태연은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백두는 살아있었고 뭔가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내일의 파묘가 두렵기도 했지만 태연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백두와 함께라면 어떤 진실이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새벽 5시, 안개가 자욱한 산속이었습니다. 태연은 차에서 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죠. 오늘은 모든 게 밝혀지는 날이었습니다. 장의업체 직원 3명이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함부로 조상의 무덤을 파는 일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백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했어요. 마치 자신이 할 일은 끝났다는 듯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무덤을 지켜보는 파수꾼 같았습니다. 가족들도 하나둘 도착했어요. 민우와 지영, 그리고 민우의 아내까지. 모두의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죠. 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장의업체 팀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엄숙했어요. 첫 삽이 들어갔습니다. 흙이 파헤쳐지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렸어요. 태연의 심장도 그 리듬에 맞춰 뛰었죠. 백두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의 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행히 관 상태는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주변 흙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죠. 이건 좀 이상한데요. 젊은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만지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백두가 어제 가리켰던 지점을 더 파자 놀라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구덩이였어요. 누군가 이미 뭔가를 묻었던 흔적이 분명했죠. 이건 명백히 다른 매장지입니다.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연은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무덤 옆에 또 다른 무덤이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태양이 산 너머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안개가 걷히면서 주변이 선명해졌죠. 그때였습니다. 작은 나무 표지판이 나타났어요. 비에 젖고 바람에 닳았지만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풍산 김철수 1945-2018. 태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풍산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북한의 풍산군을 말하는 걸까요? 더 파내자 간소한 관이 나왔습니다. 아니, 관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초라했어요. 그냥 나무 판자를 대충 엮은 것 같았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사람의 매장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북한식이에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향토사학자로서 여러 자료를 봤던 그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 순간 백두가 움직였습니다.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죠.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절박함이었어요. 백두는 무덤 주위를 빙빙 돌며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모습이야. 태연이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죠. 백두는 김철수의 무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울었어요.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을 만난 것처럼, 아니, 오래 찾던 가족을 발견한 것처럼. 태연은 백두에게 다가갔습니다. 백두가 태연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걔도 온다는 걸 태연은 처음 알았어요. 알겠어, 백두야. 이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이구나. 태연이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두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불법 매장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안이었거든요. 태연이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계속 떨려서 번호를 여러 번 잘못 눌렀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할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경찰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했어요. 김철수의 신원을 확인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풍산 출신이라는 단서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젊은 형사가 말했어요.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작업은 끝났고 두 무덤은 다시 봉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철수의 존재가 드러났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두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태연은 운전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김철수는 누구일까? 왜 할아버지 무덤 옆에 묻혔을까? 그리고 백두는 어떻게 알았을까? 집에 도착하자 백두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물도 많이 마셨죠. 그리고는 햇살 아래에서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산 쪽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불안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 담긴 눈빛이었죠. 태연은 할아버지의 서재로 갔습니다. 뭔가 더 찾아야 했어요. 서랍을 뒤지고 책장을 살폈죠. 그러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익숙한 이름이 나왔어요. 순이, 그리고 철수. 순이 씨와 철수 씨는 부부다. 북에서 왔다고 했다. 도와주고 싶다. 할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필체였지만 분명했어요. 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이 씨가 탈북민이었다니. 그리고 김철수는 그녀의 남편이었다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철수 씨가 죽었다. 순이 씨가 울고 있다. 장례를 치를 돈이 없다고 한다. 내가 도와야겠다. 태연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남몰래 김철수를 자신의 무덤 옆에 묻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었네요. 태연은 전화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백두가 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태연은 백두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백두가 지키려 했던 건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행이었고 누군가의 존엄이었어요. 이제 순이 씨를 찾아야겠구나. 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백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끄덕인 건지 태연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지만 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무겁고 아프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백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눈빛이었어요. 마치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서 신원 파악이 쉽지 않았어요. 태연은 매일 경찰서에 전화했지만 진전이 없었죠. 동명이인이 3,000명이 넘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담당 형사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중요한 단서를 가져왔어요. 풍산 출신이라는 건 북한 함경남도 풍산군을 말하는 것 같아. 탈북민일 가능성이 높아. 민우의 말에 태연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탈북민이라니. 할아버지가 왜 그들을 도왔을까요? 태연은 통일부와 북한 이탈 주민 정착센터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없었어요. 그때 태연은 순이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간병인이었던 그녀. 혹시 그녀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져 순이의 번호를 찾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죠. 여보세요? 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6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순희 씨, 저 태연이에요. 할아버지 손자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 태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를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혹시 집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태연은 순이가 전화를 끊을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내일 갈게요. 순이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태연은 깊게 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이가 서 있었어요. 6개월 전보다 훨씬 야위고 초췌했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어서 오세요. 태연이 순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때 백두가 나타났어요. 백두를 본 순이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이 흘렀어요. 백두는 순이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이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죠. 순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이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태연은 당황했습니다. 순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순이는 계속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순희 씨, 일어나세요.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제가 다 말할게요. 더는 숨길 수 없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연은 순이를 소파에 앉혔어요. 물을 가져다 주고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죠. 백두는 순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탈북민이에요. 함경남도 풍산군에서 왔어요. 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철수는 제 남편이었어요. 우리는 2015년에 한국에 왔죠. 목숨을 걸고 왔어요. 순간 태연의 목이 메었습니다. 김철수가 순희의 남편이었다니. 북한에서 우리는 풍산개를 기르며 살았어요. 철수는 개를 너무 사랑했죠. 특히 우리가 기르던 봄이라는 개를요. 순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에 와서 모든 게 어려웠어요.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의 시선도.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철수의 건강이었어요. 순이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너무 고생해서 철수의 몸이 망가졌어요. 폐와 심장이 나빴죠.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요. 할아버지는 너무 따뜻한 분이었어요. 순이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 우리 사정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가족이니까 걱정 말아요. 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다운 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병원비를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철수는 2018년 봄에 세상을 떠났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어요. 화장을 하려 해도 너무 비쌌죠. 그때 할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자신의 산 묘지에 함께 묻자고. 태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제안했던 거였어요. 새벽에 홀로 산에 올라갔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비가 내리는 캄캄한 밤이었죠. 철수를 묻으면서 생각했어요. 철수가 고향 땅 냄새라도 맡을 수 있을까 하고. 순이가 흐느꼈습니다. 태연도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그때 순이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두는 특별한 개예요. 태연이 백두를 봤습니다. 백두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중국 친척을 통해 백두를 분양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백두의 어미가 바로 우리가 북한에서 기르던 보미의 후손이었어요. 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두가 철수 씨를 알아본 거였어요. 백두는 혈통으로, 본능으로 철수를 알았던 거예요. 철수 씨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백두의 이상한 행동, 할아버지의 비밀, 순이와 철수의 이야기. 순이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이게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철수와 보미가 함께 있는. 사진 속에는 젊은 철수와 풍산개가 있었습니다. 백두와 너무나 닮은 개였어요. 태연은 사진을 백두에게 보여줬습니다. 백두가 사진을 킁킁 냄새 맡더니 낮게 울었어요. 알아본 것 같았죠. 순희 씨, 이제 철수 씨를 제대로 모실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게요. 태연이 말했습니다. 순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죠.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그리고 가족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태연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백두가 일어나 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순이의 얼굴을 핥았어요. 위로와 환영의 의미였죠.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따뜻한 빛이 들어왔어요. 순이, 태연, 그리고 백두. 세 존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철수 씨도 편히 쉴 수 있겠네요. 태연이 말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죠. 백두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순이의 고백을 들은 다음 날 태연은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우와 지영, 그리고 민우의 아내까지 모두 모였어요. 태연은 순이와 철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줬죠. 처음엔 모두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이해와 공감의 침묵이었죠. 이미 우리 가족이었구나.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할아버지가 하신 일이 맞아요. 우리도 이어가야죠. 그렇게 순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철수의 정식 안장 의식이 열렸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에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작지만 따뜻한 추도식이었죠. 순이는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철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풍산 지역의 전통 재래 방식도 재현했어요. 민우가 자료를 찾아 준비했죠. 북한식 음식도 만들었습니다.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만든 음식이었어요. 철수의 새로운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 묘비 옆에 나란히 서 있었죠. 두 묘비 사이에 영원한 이웃이라는 글귀가 새겨졌어요. 백두는 두 무덤 사이에 앉았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연이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순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죠.
할아버지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우리 가족입니다. 철수 씨와 함께 우리 곁에 머물러 주세요. 유언장에는 순희를 위한 적지 않은 돈도 남겨져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순희의 미래까지 걱정했던 거였죠. 순희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태연이 순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순희 씨. 그날부터 순희는 태연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백두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백두는 순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놀랍게도 백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산을 바라보며 울지 않았어요. 밥도 잘 먹고 산책도 즐겼죠. 무엇보다 꼬리를 자주 흔들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순희도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탈북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일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산 위의 묘역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태연의 가족, 순희, 그리고 탈북민 친구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죠. 아이들이 순희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모, 북한 이야기 해주세요. 순희가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풍산의 아름다운 자연, 그곳의 사람들, 그리고 풍산계 이야기.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죠. 백두는 아이들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가끔 꼬리를 흔들며 순희의 이야기에 반응했죠. 태연은 두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와 철수. 생전엔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영원한 이웃이 되었어요. 백두야, 이제 모두 함께구나. 태연이 백두에게 말했습니다. 백두가 태연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죠. 그래요. 이제 모두 함께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산을 붉게 물들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순희가 일어나 두 묘비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철수야.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야.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두 사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태연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꼭 피로 이어져야만 가족일까?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죠. 할아버지가 보여준 사랑, 순희와 철수의 이야기, 그리고 백두의 충성심. 이 모든 게 하나로 이어져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국경을 넘어, 죽음을 넘어, 시간을 넘어서 백두가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태연의 손을 핥았어요. 감사의 표시였죠. 태연은 백두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고마워, 백두야. 내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줬어. 백두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힘차게, 행복하게.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소리였죠. 모두가 잠시 멈춰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비밀은 진실이 되었고 슬픔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들이 가족이 되었죠. 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